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잉카 제국의 마추픽추 들어보셨나요? 저는 미스테리 덕후라서 불가사의다 이런 말만 들어도 눈이 막 동그래지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마추픽추가 미스테리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수면에서 2,400m나 되는 산꼭대기에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공중도시인 거예요. 그 옛날 고대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게 불가사의 하잖아요.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마추픽추를 건설한 남미 최대의 잉카 제국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과거 이들은 안데스 산맥에 정착했고 여러 가지 유물과 유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왜 하필 저렇게 높은 산에 자리를 잡은 걸까요? 이게 높은 만큼 산소도 희박하고 기후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자, 이 이유는 종교와 관련이 있는데요. 잉카는 태양을 숭배하던 문명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태양과 가까워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해발 수천 미터의 산에 신전을 짓고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올린 거죠.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999년 3월 16일, 한 탐사대가 안데스 산맥에서도 가장 높은 유아이야코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등반 자체가 아주 위험했는데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인 거죠. 게다가 공기를 들어 마실 때마다 폐가 쪼그라드는 듯한 고통이 느껴집니다. 다들 너무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빛은 열정에 가득 차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을 걸어 올라가던 중이었는데 여기 뭔가 있어! 한 팀원이 작은 구덩이를 발견합니다. 다들 막 모여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 바로 이때가 세기의 미스테리가 발견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구덩이 안에는 웅크린 채 잠에 든 듯한 어린 소녀의 미라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양쪽으로 정교하게 따진 상태고 머리 위에는 깃털 장식이 있어요. 옷은 꽤나 오래돼 보이는 갈색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요. 그런데 좀 이상했죠. 이 소녀는 마치 어제까지 살아있던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한 모습이더라고요. 피부가 매끈한 게 부드러워 보였고 입술도 곧 말을 할 것처럼 선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미라 주변에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조각상각 조개 껍데기, 그 외에 여러 직물들과 도자기 같은 의문의 물건들이 함께 발견됩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언제 사망한 시신이길래 이렇게까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걸까요? 탐사대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심히 미라를 챙겨서 산 밑으로 내려왔고 정밀 조사를 시작합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미라 소녀에게는 라 돈셀라라는 이름이 붙여져요. 사망 당시 13살에서 15살 정도로 추정됐는데 놀라운 건 발견 당시로부터 590년 전인 잉카 제국 때 사람인 게 밝혀집니다. 게다가요, 시신에는 방부 처리도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좀 미스테리하죠. 아무 처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인 미라로 완벽하게 보존된 겁니다. 자, 장기도 살펴봤는데 역시 부패하지 않았고 심지어 심장 안에는 혈액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한편 조사를 이어가던 연구팀은 뜻밖의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미라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다량의 술과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녀의 치아 사이에서 코카잎이 발견돼요. 네, 그 마약 코카인을 만들 때 사용되는 주 원료예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왜 어린 소녀한테 술이랑 마약이 나와? 그러고 보니까 또 다른 의문이 듭니다.
기껏해야 15살 정도밖에 안 된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해발 6,700m의 고산지대에 왔던 걸까요? 연구팀에겐 모든 게 미스테리였습니다. 사실 이 미라가 발견됐을 당시에 이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구덩이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두 구의 어린아이 미라가 추가로 발견됐죠. 자, 일단 그 미라들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발견된 이 미라를 연구팀은 라니나 델 라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추정상 한 5살에서 6살 정도의 어린아이였죠. 라니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얼굴 일부와 귀 한쪽이 아예 녹아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사후에 낙뢰를 맞아서 생긴 손상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영어 별칭으로는 라이트닝 걸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어서 세 번째로 발견된 이 아이의 이름은 엘니뇨입니다. 유아이야코산의 소년이라는 뜻이죠. 엘니뇨는 세구의 미라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4살 정도의 남자아이였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몸이 끈으로 결박되어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좀 큰 부상이 없던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갈비뼈와 골반뼈 일부가 탈부되어 있고 옷에서는 구토와 혈흔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아무래도 끈으로 결박된 상태에서 좁은 구덩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막 사투를 벌이던 중에 탈구가 되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호흡곤란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됐죠. 자, 이 세 아이들에게서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선 주변에서 여러 공예품들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세 아이들 모두 술과 약물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애니녀는 겨우 4살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아이들이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들이 살던 잉카 제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잉카 제국이 존재하던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는 농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한 해 농사가 흥하냐 망하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고 또 정치 상황도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잉카 제국은 매년 추수하는 달이 다가올 때면 풍족한 수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곡물들을 신에게 바쳤어요. 하지만 곡물만 올린 건 아니었죠. 결정적으로 순수한 피를 신에게 봉헌하는 희생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피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완벽한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식을 카파코차라고 불렸죠. 당시 사람들은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아이들을 아주 까다로운 방법으로 선정했습니다. 일단 몸에 상처나 장애가 없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완벽한 아이를 원했죠. 그렇게 전국을 돌면서 막 희생양을 찾아다녀요. 결국 누군가 지목되면 황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아이에게 정화의식을 하기 위해 수도인 쿠스코로 데려가죠. 이 아이들은 아클라라고 불렸습니다. 귀족과 지방 통치자들의 자녀도 종종 있긴 했지만 대부분 농민의 자녀들이 선별되었어요. 출신이 어찌 되었든 사람들은 신에게 바쳐질 그 제물인 만큼 아클라를 신성히 여겼고 또 아이들의 희생을 감사히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한데 자발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아이들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요? 아무리 신성함으로 포장을 하긴 했지만 사실 아이들에겐 이게 죽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아클라로 선택된 아이들은 수도로 가서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값비싼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너무 귀하게 대접을 해주니까 마냥 좋죠. 영문도 모른 채 상황을 그냥 즐겼어요. 그러다가 디데이가 다가옵니다.
드디어 제물로 바쳐지는 날이 정해지면 아이들은 몇 달간 특별한 음료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막 머리가 빙글빙글 돌면서 혼미해지는데 이게 바로 술과 약물이었어요. 의식을 치르는 당일은 더 심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술과 약물을 복용해야 했거든요. 의식을 잃어야만 아이들이 반항을 하지 못할 테니까요. 잠시 후 사람들은 정신을 잃은 아클라를 잉카 제국의 가장 높은 산인 유아이야코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약 1.5m의 깊이의 구덩이 안으로 밀어넣죠. 당시 아이들은 너무 해롱거려서 지금 자기가 무슨 상황에 처했는지조차 몰랐을 거예요. 아클라 아이들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주변에 있던 공예품도 아이들과 함께 바쳐지는 곡물이었던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들으면 너무나 잔혹하고 기이하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어리고 순수한 아이들은 신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물로 바쳐진 아이들이 죽는 게 아니라 신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우리 제국을 수호해준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희생이 아니라 신과의 재회 이 정도로 봤던 겁니다. 자, 다시 미라로 돌아가서 가장 어린 나이 4살이었던 소년 엘니뇨는 사실상 술과 약물을 많이 마실 순 없었어요. 제물로 바쳐지기도 전에 죽으면 이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구덩이에 묻힌 후에 중간에 정신을 차리게 됐고 더욱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겁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묶여있던 것도 그 이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추위와 공포 속에 떨다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할 때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고대 문헌에 따르면 카파코차 의식은 국가의 사무만 통제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의식에 바쳐질 제물로 선정이 되면 이걸 큰 영광으로 여겨야만 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죠. 부모가 아이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슬픔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반역에 가까운 행위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떠나보내는 슬픔조차도 통제해야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는데 이렇게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면서 정작 왕족이나 귀족 아이들이 바쳐진 기록은 왜 이렇게 현저히 적은 걸까요?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현재 이 세 아이의 미라는 2001년 아르헨티나 국가 유산으로 지정된 후에 살타 고산 고고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는데요. 물론 잉카 문명을 연구하는데 좀 중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전시하고 또 약간 유산으로 지정했다는 게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안데스 지역의 원주민들 또한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은 우리의 조상이며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겐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잉카의 영혼과 연결된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걸 박물관에 전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라며 추가 발굴조차 반대하고 있죠.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학문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발굴을 허가한 겁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미라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적 보호 차원에서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에는 여전히 40여 구 정도의 미라가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아직까지도 발굴이 진행되는 중이고요. 이 세 아이의 미라는 단순한 유물을 넘어서 잉카 문명의 종교적 신념과 희생의식뿐만 아니라 기적적인 보존 상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 희생의식이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신을 위한 제물로 바쳤다라는 사실이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당시 잉카인들에게 이건 신성한 의식이었고 가장 숭고한 희생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과거를 평가할 때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제 남겨진 질문은 우리들의 몫이겠죠. 어떤 관점에서 보던 이 아이들이 지나온 시간과 남긴 흔적이 헛되이 되지 않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입니다. 2004년 6월 미국에서도 가장 유행을 선도한다는 뉴욕에서 신개념 고급 레스토랑이 문을 열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웰빙 트렌드에 맞춰서 유명 셰프가 오픈한 비건 레스토랑 퓨어 푸드 앤 와인. 여기는 문을 열자마자 대박이 났어요. 사실 90년대부터 미국에서 비건의 인기는 점점 오르고 있었지만 생식을 주 메뉴로 한 레스토랑은 이상하게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이 징크스를 깬 게 바로 퓨어 푸드 앤 와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비건 음식을 고급스럽게 판매할 생각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레스토랑은 각종 푸드 매거진 표지를 장식하는 건 물론이고 빌 클린턴, 지젤 번천 등 유명 인사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아요. 테이크아웃 매장인 원 럭키덕을 런칭하면서 완전히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 레스토랑의 설립자는 사르마 멜른가 앨리스. 원래는 금융권에서 일하던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요식업에 관심을 갖더니 회사 때려치고 프랑스 요리학교에 진학합니다. 거길 졸업한 후에 한 레스토랑에 취업을 했는데 운 좋게도 유명 셰프 매튜 케니 밑에서 일을 배우게 됐죠. 심지어 이 두 사람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꽤 케미가 좋아요. 어느 날부터 사랑이 싹트더니 결국 사귀기 시작합니다. 같은 업계의 두 사람이 만나니까 대부분의 대화 주제는 음식과 레스토랑이었어요. 점점 둘은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만들기를 꿈꿨고 투자자들을 모아 앞서 말씀드린 퓨어 푸드 앤 와인을 오픈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셰프인 매튜의 유명세도 있었지만 사르마의 영향도 만만치 않아서 곧장 주목을 받게 된 거죠. 하지만 꿈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커플이 함께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주 부딪히게 되면서 점점 둘의 관계가 불안해져 갔고 결국에 이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둘이 같이 한 곳에서 일하기가 너무 껄끄러웠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스토랑 투자자들이 이 두 사람 중에 운영에 더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사르마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매튜는 공동대표에서 물러나고 사르마는 레스토랑을 차지하게 된 거죠. 물론 여기에는 대가가 있었어요. 그간 대출과 투자를 받은 게 있어서 200만 달러, 약 26억 정도를 떠안아야 하거든요. 근데 사르마는 자신의 레스토랑과 브랜드를 너무 사랑하기에 큰맘 먹고 인수인계를 강행합니다. 실제로 사르마는 비전과 추진력이 좋은 굉장히 능력 있는 CEO였어요. 직원 관리부터 운영까지 소홀히 하는 게 없었고요. 직원들도 그녀를 사르마마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습니다. 아니, 장사도 너무 잘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빚도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알렉 볼드윈이 손님으로 오게 됩니다. 서로 SNS도 팔로잉하면서 친근한 사이가 됐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알렉 볼드윈 트위터를 구경하던 중에 한 남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렉 볼드윈이랑도 막 트윗을 주고받고 팔로워도 좀 있고 꽤 재밌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 남자의 이름은 셰인 폭스. 그에게 흥미가 생긴 사르마는 가볍게 트윗을 나누고 또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와 소소한 대화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셰인이랑 너무 잘 맞고 또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당시 사르마는 막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라 더욱이 새로운 남성에게 흥미를 보였고요. 그렇게 연락을 이어오던 2011년 말, 드디어 둘은 실제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첫인상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프로필에 있는 사진이랑은 좀 다른데 생각보다 더 덩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렇고 여전히 대화는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이어졌고 어느 날 사르마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 사르마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그 강아지가 셰인을 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셰인은 겉으로 봤을 때 부티가 팍팍 흘러요.
롤렉스 시계 차고 벤틀리 몰면서 데리러 옵니다. 또 어떨 때는 잠깐 차에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어디서 종이봉투 같은 걸 들고 오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다이아가 들어있었고요. 한편으론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컴퓨터가 철저히 암호로 잠겨 있었고 어쩌다가 켜진 상태를 보면은 배경 화면에는 CIA 로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가 사르마가 가까이 오면 컴퓨터 화면을 확 꺼버리거나 막 이렇게 숨겨요. 솔직히 이상하죠? 어쩌다가 사르마가 슬쩍 그 화면 보니까 드론으로 촬영한 무슨 적외선 영상 같은 걸 보고 있었고요. 사실 쉐이는 호탕하고 매력적인 남자였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군사기밀과 관련된 일을 해서 말해주기 힘들다고 설명했죠. 사르마도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둘의 관계에는 큰 장애가 아니니까 굳이 캐묻지는 않았고요. 그러는 사이 쉐이는 점점 사르마와 그녀의 일상에 녹아듭니다. 레스토랑에 방문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직원에게 뭘 시키기도 하고 또 약간 자기 가게 마냥 막 신경을 쓰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식당으로 앤서니 스트레인지스라는 사람을 찾는 전화가 온 거예요. 직원은 그런 사람 없다라고 끊었는데 뭔가 느낌이 좀 쎄했대요. 게다가 성도 스트레인지스? 이게 영어 단어 스트레인저스, 그 낯선 사람이랑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냥 장난으로 이름을 구글링을 해보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가장 먼저 뜬 게 머그샷이에요. 근데 이 얼굴이 낯이 익은 거죠. 아니, 이 사람 사장님의 남자친구 쉐인인 겁니다. 뭐죠? 그러면 전과자였다는 건가요? 게다가 제목은 경찰관 사칭 혐의. 이게 너무 수상하잖아요. 직원들은 바로 사르마에게 알렸죠. 근데 그녀는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면서 별일 아니라고 넘어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쉐인이 이미 밑밥을 다 깔아놨어요. 아무래도 내가 하는 일이 위험하다 보니까 작전에 따라서 막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을 하는데 마침 그걸 직원들이 본 것 같다 이렇게 둘러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니까 사르마는 당연히 남자친구 말을 믿었고요. 게다가 사실 사르마가 쉐인에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매장을 인수받으면서 거의 30억에 달하는 빚이 있었잖아요. 물론 식당이 잘 돼서 금방 갚을 수는 있었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때 쉐인이 선뜻 빚을 갚아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사르마에게는 남자친구를 넘어서 거의 구세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자친구 쉐인이 이게 금액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세금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라면서 그걸 줄이기 위해 결혼을 제안합니다. 얼마 후 프로포즈를 하더니 이때 티파니에서 8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거의 9억짜리 반지를 내밀었어요. 2012년 11월 두 사람은 서로를 알게 된 지 약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거의 비밀에 붙였죠. 사르마의 가족, 친구, 직원 그 누구도 그녀의 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요. 사르마도 결혼한 게 막 티날까봐 웨딩링을 이렇게 주렁주렁한 반지 같은 걸로 가리고 다니기까지 했었고요. 물론 급하게 결혼하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숨길 일인가요? 한편 어느 날부터인가 쉐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사르마가 키우던 리언이라는 반려견이 있었어요. 진짜 껌뻑 죽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 리언이 전생에 자기 강아지였대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 자기가 몇천 년 동안 환생을 거듭하면서 사르마, 당신을 찾아다녔다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르마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약간 영적인 거, 운명 이런 거에 살짝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쉐인의 이런 이야기가 낯설거나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로맨틱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어느 날 쉐인이 자기가 사실 인간 그 위에 더 큰 존재다라면서 한낱 인간에 불과한 당신, 사르마를 선택했으니 너는 나한테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사르마와 반려견 리언을 자기와 같은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뭔 헛소리인가 싶죠? 근데 사르마는 이 남자랑 같이 살고, 아니 또 남편이잖아요. 매일매일 이런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거의 세뇌되는 수준이에요. 또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반려견 리언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그 미래라니까 오히려 달콤하게 들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기 힘들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래서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계속 세뇌당하는 거니까요. 아니, 그럼 사르마가 약간 덜 떨어졌거나 뭐 그랬냐? 절대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금융권 출신에 요리도 경영도 잘하는 굉장히 똑똑한 여자입니다. 근데 넘어간 거야. 어느덧 쉐이는 그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사르마가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이곳저곳 막 여행을 보내요. 어느 날은 보스턴, 또 어느 날은 코네티컷, 이렇게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근데 또 이게 여행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그냥 티켓 끊어주고 사르마 너 보스턴 어느 호텔로 가 있어 이러면은 그냥 사르마는 그 말에 따르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사르마는 레스토랑 운영에서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이상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쉐인이 사르마에게 무슨 이상한 테스트를 해요. 본인이 못생겨져도 당신이 날 사랑할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억지로 살을 찌우는 거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뚱뚱해지고요. 이때부터 이 테스트의 굴레가 시작됩니다. 사르마에게 네가 가진 현금을 내놔라 이러는데 이게 테스트래요. 사르마가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너 아직 불멸의 존재가 되기는 멀었다 라면서 자신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 또 얼마나 이걸 버틸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한다는 거죠. 여기서 사르마가 왜 넘어갔냐면 남편한테 돈을 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받은 돈의 2배를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죠. 이때 쉐이는 한술 더 떠서 어차피 나랑 살면 더 부유해질 텐데 이 정도 돈에 막 연연하는 건 진짜 어리석다 라면서 그녀를 나무랍니다. 사르마는 그때 그냥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요. 참고로 당시 사르마도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여유가 있었어요. 뉴욕을 넘어서 일본 이스탄불까지 전 세계에 체인점을 열 계획을 세웠고 실제 매출액은 연간 700만 달러, 거의 80억이 넘을 정도였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잘 나가서 그랬던 걸까요? 남편 쉐인의 금전적인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사르마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2년간 대략 20억을 그에게 갖다 바쳤어요. 남편은 이 모든 게 1년의 우주적 인내력 시험이다, 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사르마를 독려했고요. 아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오던 2014년. 이번에 쉐인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 터졌다면서 사르마를 아예 뉴욕과 멀리 떨어진 로마로 보내버립니다. 이미 숙소에 비행기까지 다 예약을 해뒀고요.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을 무슨 택배처럼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쯤 되니까 쉐인이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느껴지시죠? 맞아요. 이건 다 쉐인의 계략이었어요. 황금알을 낳는 이 레스토랑에 사장이 없다면 말 그대로 이건 완전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사르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는 마치 사장인 양 돈을 막 횡령해요. 직접 은행에 돈을 넣겠다고 가져가고 세금 낸다면서 가져가고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빼돌린 거예요.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퓨어푸드 앤 와인의 재정 상태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끝내는 직원들 급여조차 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될 게 식당의 장사는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왔고요. 근데 쉐인이 이 모든 돈을 빼돌려서 문제가 됐을 뿐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직원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그 상태로 몇 달간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고 이제는 정말 생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사장은 연락도 안 되지. 돈은 없지. 게다가 사르마 SNS에는 로마를 여행하는 사진들이 계속해서 업로드됩니다. 직원들의 분노는 쌓여만 갔고 결국 집단 파업을 하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졌고요.
그렇게 식당은 문을 닫고 맙니다. 그니까 이제서야 사르마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급하게 뉴욕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투자자들 막 설득하더니 금세 재오픈을 해요. 다행히 대부분의 직원들도 돌아왔는데요. 그 정도로 사르마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가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궁금하죠? 잘 나가던 가게를 망하게 할 정도로 쉐이는 큰 돈을 횡령했어요. 그럼 대체 이걸 어디다가 쓰고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까 그 돈을 싹 다 카지노에다가 들이붓고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해외 출장 갔다 온다라고 하면은 오랜 기간 연락이 안 됐거든요. 그때마다 다 도박하러 갔던 거예요. 한편 가게를 재오픈한 사르마는 정신을 차렸고 레스토랑을 지키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기게 됩니다. 자신이 재정에서 손을 떼면 더 이상 쉐인이 갈취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식당은 다시 번창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 식당이 대단하긴 했었나 봐요. 아니 횡령에 파업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일으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러는 사이에 쉐인의 돈줄은 끊겼죠.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사르마에게 여전히 25억 정도 빚이 있다는 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고는 자신이 이 식당을 인수하는 척 하면서 투자자들을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르마 대신 자신이 운영하겠다면서 투자금을 더 뜯어내려고 한 거예요. 솔직히 인수를 하면은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대체 뭐 어떻게 돈을 갈취한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무래도 식당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고 그 다음에 돈을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사르마는 그를 돕습니다. 그녀도 이 사기에 동조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던 투자자들은 사르마를 믿었고 거금을 건네는데 그걸 가지고 두 사람은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 와중에 사르마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쉐인이 그녀의 돈을 다 뺏어가요. 아니 같이 도주하는 와중에 왜 이렇게까지 돈을 뺏어간지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하냐고요. 엘리트 나라더니 약간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결국 또다시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들의 인내심과 충성심은 바닥이 됩니다.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막 시위를 시작했고 그렇게 뉴욕 최고의 비건 레스토랑의 명성은 곤두박질 쳤고요. 2015년 거금을 들고 도주한 사르마와 쉐인이 향한 곳은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도시였습니다. 둘은 라스베가스에서 호텔방을 잡고 몇 달을 보냈어요. 아니 근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당연히 돈은 점점 떨어져 갔죠. 결국 쉐인은 사르마의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5억을 추가로 받아냅니다. 어머니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르는 채 딸을 돕는다는 이유로 노후 자금을 그렇게 날리고 말아요. 아니 이 남자 하나 때문에 지금 몇 명이 피해를 보는 거냐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사르마는 도망치지 못해요. 이미 그녀는 삶에 대한 현실 감각을 모두 잃은 상태였죠. 그렇게 시간은 한참 흘러서 그들이 도주한 지 10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미국 테네시에서 40일을 보내면서 대부분 방에만 박혀 있었고 종종 쉐인이 돈을 주면은 사르마가 음식을 사러 가는 뭐 그 정도로 살아가고 있었고요. 동시에 경찰은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 사르마 명의의 신용카드가 테네시에서 사용된 게 확인됐고 곧장 경찰이 그들이 숨어있는 호텔을 급습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극적으로 검거되는데 사르마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고 전해졌죠.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두 사람의 모습은 다소 특이했습니다. 사르마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요. 쉐인은 몸무게가 136kg에 육박할 정도로 덩치가 불어 있었어요. 게다가 깔끔하게 정리된 사르마의 방과 달리 쉐인의 방은 먹다 남은 피자와 옷가지들로 지저분한 상태였다고 해요. 어쨌든 이 둘의 체포 소식은 대서특필됐습니다. 한때 뉴욕 레스토랑을 주름졌던 사르마가 너무나 비참한 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게다가 진짜 웃긴 게 있었는데 사르마가 그 카드 때문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 카드가 어디서 사용됐는지 아세요? 바로
도미노 피자였어요. 아니, 비건계의 여왕이라던 사람이 피자를 먹는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물론 본인은 먹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자극적인 타이틀이 중요했던 거죠. 이 사건은 사실 여러 가지 여파를 낳는데 이후 비건의 이미지가 정말 바닥을 칩니다. 사르마는 채식으로 인기를 끈 CEO였는데 그런 그녀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 자체로 비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거죠. 체포된 건 두 사람인데 미디어의 관심을 받은 건 오로지 사르마뿐이었습니다. 사실 내막을 자세히 알면은 셰인이 더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대중의 공격은 대부분 사르마에게 쏟아졌죠. 모르고 보면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투자금 횡령해서 그냥 호화 여행 떠난 걸로 보이니까요. 심지어 셰인은 모든 형량을 채운 뒤 복역을 마칩니다. 그에겐 아무런 제재도 없었어요. 고작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조항뿐이었고요. 심지어 사르마의 어머니에게서 5억을 갈취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르마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든 아니든 사실 이건 그냥 사기고 범죄잖아요. 어쨌든 그냥 셰인은 자유의 몸이 됐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셰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르마의 증언으로만 사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그의 가스라이팅을 통해 그녀가 망가졌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녀의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말해요. 한편으론 그녀가 피해자라고 믿지만 어찌됐든 잘못된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선 그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물론 사르마도 순수한 목적으로 셰인에게 다가간 건 아니었어요. 그녀도 자신의 빚을 갚아줄 누군가를 찾고 있던 거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연 사르마는 그저 안타까운 피해자일까요? 어쨌든 그녀는 셰인, 아니 앤서니에게 하나 7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새로운 스토리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